이야기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페어리테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질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단어를 넓혀가고 이제 구문들을 좀 보게 되고 이제 많이 접하게 되고 리딩을 그러면서 이렇게 쭉 넓혀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애들이 고기만 넘어가면 일정한 수준이 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한 레게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갔을 때 그때가 애들이 제일, 그리고 이제 더 상위 레벨로 가려면 훨씬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 가는 것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고 아이들 쭉 지도해 본 결과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갔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웬만큼만 글을 읽겠구나. 근데 요즘에 수능이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레벨 가지고 사실은 수능 레벨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등 아이들, 그 다음에 중등 3학년, 고등 1학년 아이들이 읽는 게 이제 그 수능하고 좀 비슷해지는.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읽었던 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더 내렸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굉장히 챌린징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정된 측면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맞춰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목표로 하진 않아요. 뭐 시험을 목표로 하진 않은데 일반적인 기준을 잡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고 그런 구문을 배우지도 않고, 어찌됐든 한국에서 보는 시험들은 굉장히 단문이에요. 굉장히 짧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이제 플루언시 중심으로 하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리딩도 길죠. 길고 전체적으로 쫙 보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필요하죠. 이게 힘인 거고요. 이렇게 힘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단문 문제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훈련들, 읽기나 쓰기나 듣기나 말하기의 기본 훈련들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는 사실 내용을 많이 못 담겠더라. 제가 이제 1년 해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1년 동안 해보셨는데, 그래서 애들 뭐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 가르쳐 보신 보람은 좀 있으세요? 네, 성미산 친구들이 일단 자기 표현을 되게 잘하잖아요. 자기 표현이 잘하고 그 사람 간의 그 인터액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교육에서 아이들을 놓고 가르치는 환경에서는 거의, 특히 이제 사춘기나 중학생쯤 되면 대답을 듣는 게 불가능해요.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고 내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이 없죠. 그래서 스피킹 수업을 진행하기나 이럴 때 좀 애를 먹어요. 사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버리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를 탁 던지면 확 올라오죠. 막 그 반응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신 선생님도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잘해주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기 말로 던지고 이렇게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하고 소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발달돼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이라서 훨씬 더 힘이 좀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좀 집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거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 확 빨려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카페 만들기 이런 것도 막 빨려 들어가는 게, 일단은 어떤 아이들 같은 던지면 반응이 없을 텐데 이 아이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확 오죠, 일단은. 뭐 자기들이 숙제를 안 해올 망정, 어찌됐든 그 수업에서는 이렇게 확 끌려 들어와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확 던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선생님도 욕심내고 막 가게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큰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자극해주고 잘 끌고 가고 애들을 끌어내면 저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영어를 막 걱정하실 정도의 그런 의사소통 스킬을 못 갖게 될 것 같은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이 걱정이 안 돼요. 결국 언어기 때문에요. 일정한 수준이 이제 아이들이 이게 수단으로서 단어도 익혀지고 문장 구조도 좀 익숙해지고 일정하게 읽으면요. 그 다음은 거의 국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영어도 나중에 이제 라이팅이나 스피킹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교육도 테스트를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책으로 많이 다져진 애들이, 한글로라도 많이 다져진 애들이 이 상상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논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Hi,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듣고 분석을 하고 요즘은 써내고 말하고 이런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아이들이 지식적인 측면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지식적인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해. 너무 영어 자체 뭐 단어를 더 외우게 한다거나 영어 자체만 이런 게보다는 정말 언어적으로 조금 예, 전반적인 언어의 능력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일수록 영어를 빨리 배우는 게 좋겠는데 또 우리는 여기서 3학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게 적절한 시기로 시작이 되는 건지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가 좋을까? 그건 되게 좀 저한테도 좀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요. 독일에서 외국인 학교를 1년 다니고 온 애가요.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에 그 애프터 클래스죠. 초등학생은 애프터 클래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어 유치원이 있으면 이제 오후에 초등학생을 받아서 수업을 해요. 그 원어민들이 그대로 여기를 못 들어가요. 테스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인터내셔널 스쿨을 1년 다니고 온 애가.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학습 위주로 너무나도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딩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외국인을 데려다가 말하고 자연스럽게 막 주고받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내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업을 치는 거예요. 교과서 같은 수업을. 그러니까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도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한 5, 6세는 너무나도 낮았고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한 7세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한 6세쯤 와서 6, 7세를 했던 애들이 플루언시가 가장 뛰어났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거. 일단 초등학교 입학 들어가면 아이들이 멈칫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를 의식하고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나서서 말을 하기보다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뭔가 완벽한 답이 아니면 안 하려는 분위기. 이것도 영향을 받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그 연령도 좋아 보이는데 1, 2학년 때 시작하는 거는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언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더 중요한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읽기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국어를 통해서 형성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넓혀지지 않았던 애들이 외국어를 통해서 그걸 접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조금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저는 일정하게 아이들이 디시플린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해서 공부 습관을 같이 잡고 가고 조금 이 부분이 탄탄해진다면 저는 3학년 때 시작한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자유롭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그거 되게 그랬어요. 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시키는 것이 이 아이들의 그 자율성이라는 거를 침해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거를 방해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의식을 되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교육에서 왔기 때문에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그 1년 동안 해본 거는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훈련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필요하다.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는 당연히 기장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장의 그 권위로 주어지는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방향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권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없을 때 훨씬 더 아이들이 불안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인지교과에 대한 그런 좀 훈련들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이 교과만의 특성은 이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그런 좀 룰을 좀 세울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같이 가면은 훨씬 더 이게 더 속도는 더 날 거고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게 될 것 같긴 해요. 예.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경향이랄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배웠던 영어하고 지금 애들 배우는 영어하고 또 앞으로 또 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나타나는 그 영어 교육의 특징, 그 부모들 때 배우던 거하고는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거 기억나시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I, you, he, she 딱 그려주고 인칭 대명사 막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들이 영어를 좀 못했죠. 딱 나가면 일단 말을 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느 한 단어에 꽂혀요. 저 사람이 저 단어를 말을 했는데 내가 저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저 단어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들은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럼 이제 전체 의미 파악이 불가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려운 지점이 이제 조금은 이제 들리기는 하고 그래 흘려듣기가 조금 돼.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요, 제가 끊임없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doesn't, didn't, have not.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을 못하죠. 그리고 공들여서 표현한 한 문장이 지나가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저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또. 그러면 이제 이러면 대화가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언어를 파편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구성 요소나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자동화 과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방해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동화 과정이라는 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정도는 막 자동화로 지금 나오긴 하죠. 뭐 이게 내가 꼭 fine, thank you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한국말로 다시 번역 안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과정이라는 건데 이 자동화 과정이 훨씬 빠른 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서 자꾸 더 이제 어떤 구조 문제라든가 자꾸 나눠서 외우게 하거나 단어도 따로따로 외우게 하거나 문맥 속이 아니라 이랬을 때 자꾸 이제 자동화 과정을 방해한다는 게 요즘의 이론인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는 굉장히 사실 연구 많이 해요. 굉장해요. 그 사람들이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면 공교육, 영어교육 진짜 굉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청크로 가르치죠. 이렇게 덩어리로 가르치고 문맥 속에서 가르치는 거를 계속 애들한테 연습시키기도 하거든요. 한국식으로 가르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읽는 거는 우리 레벨에서 봤을 때는 리딩 레벨이 낮죠. 낮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 막 의성어, 어태어 같은 거 나오면요. 예전에 우리는 의성어, 어태어 안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요.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뭐 동물이 이렇게 온다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고 왔는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좀 느껴요. 또 이제 이런 거 어려운 걸 니들이 어떻게 하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고등 레벨에서 보면 막 그 학습적인 영어를 막 하는 것 같지 않으니 이 애들이 언제 이걸 다 배워서 스피킹을 하게 되나 그다음에 라이팅을 하게 되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번 애들은 이렇게 옆으로 같이 4대 영역에 같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게 그건 거예요. 그 용어는 생각 안 나지만 하여튼 남의 문화에 가서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건 인정하지만 얼른 내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 문화의 기준을 사용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로는 다 이해하세요. 요즘 애들 영어는 달라. 굉장히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테스트해보고 우리 아이가 뭐가 안 돼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기준들이 뭘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보통은 막 패닉 상태로 어떨 때는 되세요. 특히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막 그 플루언시 중심으로 막 이렇게 훈련받는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더 그게 심하거든요. 막 패닉 상태로 돼서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애들을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요. 1대1로 우리말로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을 자꾸. 그러면 이 애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말하고 이렇게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이런 뜻이야.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물론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거예요. 이렇게 보내놨는데 네가 1대1로 우리말로 해석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얼른 돌아간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받았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약간 불안해지시니까 그 불안을 또 아이한테도 전달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 불안을 갖고 오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힘든 지점이에요.